1978년 5월 서울의 어느 골목길. 휴대전화도 없던 그 시절,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바닥만 한 쪽지에 적힌 주소 하나만을 믿고 길을 나섰습니다. 김민수, 26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오늘 생전 처음 보는 여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꽃다방에서 오후 3시.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박영이라는 여자,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단지 나이가 23이고 성격이 착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새하얀 와이셔츠에 정성껏 다린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반듯하게 넘겨 빗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수는 자꾸만 긴장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혹시 상대방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침에는 화창했던 하늘이 어느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급하게 처마 밑으로 피했지만 소나기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집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비는 멈출 기색이 없습니다. 민수는 결국 비를 맞으며 뛰기 시작합니다. 정성껏 차려입은 옷이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포마드로 고정했던 머리카락은 이마로 흘러내렸습니다. 꽃다방이 있는 거리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꽃다방 앞에 서서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나타나도 될까요? 하지만 약속 시간은 이미 지나고 있었고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꽃다방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꽃다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작은 화분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분홍색 가디건을 입은 그녀, 박영이었습니다. 영희는 민수보다 30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녀 역시 설레고 긴장되는 것이었지만 비에 젖은 채 나타난 민수를 보자 놀람이 앞섰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이런 모습으로 와서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민수의 말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접혀있던 우산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우선 이걸로 물기부터 털어내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민수는 영희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그녀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민수는 우산으로 젖은 머리와 옷을 대충 털어내고 영희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산까지 빌려주시고. 괜찮아요. 저도 평소에 우산을 꼭 챙겨 다니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우산은 필수라고 하셔서요. 두 사람은 좁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영희의 자연스러운 말투 덕분에 민수도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꽃다방 사장님이 따뜻한 차 2잔을 가져다 주었고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취미가 뭐세요? 가족은 몇 분이세요?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진솔한 답변에서 성실함을 느꼈고 민수는 영희의 따뜻한 웃음에서 마음씨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인연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영희에게 빌린 우산을 돌려주기 위한 핑계로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영희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아침 8시 15분 버스를 탔습니다. 민수는 그 정보를 듣고 며칠 후 그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습니다. 5월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민수는 영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깨끗하게 닦아놓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8시 10분 분홍색 가디건을 입은 영희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수 씨? 영희는 예상치 못한 민수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우산 빌려주신 것 돌려드리려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 그냥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영희는 민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민수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8시 15분 버스가 도착했고 영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영희는 버스가 출발하면서 손을 흔드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산이 아니라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예쁜 꽃이 피어 있길래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영희는 민수의 순수한 마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아침 만남은 일종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다른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은 예쁜 엽서, 어떤 날은 달콤한 사탕, 또 어떤 날은 따뜻한 찐빵이었습니다. 영희 역시 민수를 위해 작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뜬 목도리, 손수 만든 도시락, 정성껏 쓴 편지 등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습니다. 영희의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지만 다음 날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영희가 일부러 한 찻이 늦은 버스를 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기다림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설렘의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만남의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서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978년 전화가 귀하던 시절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파란 만년필로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편지에는 영희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영희 씨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회사에서 영희 씨 생각을 하느라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어제 함께 본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웃던 영희 씨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내일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항상 고마워요. 영희도 집에서 편지지에 예쁜 글씨로 답장을 썼습니다. 분홍색 편지지에 예쁜 볼펜으로 쓴 글씨는 마치 영희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민수 씨도 저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한다니 미안하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민수 씨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처음 만났던 빗속의 그날을 자주 떠올려요. 그때 민수 씨가 비에 젖은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들은 두 사람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의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정성껏 보관했고
영희는 민수의 편지를 예쁜 상자에 넣어두고 밤마다 다시 읽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8월의 무더운 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희에게, 저는 이제 영희 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빗속에서 만난 그날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기다리던 그 시간들, 함께 나눈 모든 대화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영희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저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면 안 될까요? 영희는 그 편지를 받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 계속 함께해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희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로 시작된 고백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이 되면서 사회 전체가 어려운 시절을 맞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민수가 다니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민수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남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민수는 영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영희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우리 함께 헤쳐나가요. 저도 일을 더 찾아볼게요. 영희의 집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시면서 집안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영희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동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힘든 시기였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나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민수는 영희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영희야, 지금은 힘들지만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네, 민수 씨. 힘든 길이라도 함께 걸으면 덜 힘들 거예요. 민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야위어 갔지만 영희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영희 역시 두 가지 일을 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민수를 위해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원에서 만났고 비싼 음식 대신 길거리 붕어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달콤하고 소중했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으니 앞으로는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두 사람은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1981년 봄 민수는 마침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안정된 직장이었습니다. 영희도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집안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줄 약혼 반지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려웠던 살림에 큰 돈을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택배 일을 하며 반지 살 돈을 모았습니다. 매일 밤늦게 돌아와서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돈이 조금씩 모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희에게 정말 예쁜 반지를 사주고 싶어.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민수는 원하던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민수의 정성이 가득 담긴 돈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는 명동의 작은 보석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진열장에는 여러 가지 반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랐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반지였습니다.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 민수는 반지를 받아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민수는 영희를 남산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5월의 남산은 실록으로 가득했고 연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은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희야, 이거 받아줄래?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지만 고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게 뭐예요? 우리 결혼하자, 영희야. 지금까지 힘든 일들을 함께 이겨내왔잖아.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하자. 민수는 영희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반지가 영희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딱 맞았을 때 영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민수 씨. 평생 함께 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반지는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소중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1981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결혼 관습으로는 신부 측에서 많은 혼수를 준비해야 했고, 신랑 측에서도 상당한 예단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집안 사정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영희야, 다른 집들은 혼수를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니? 민수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영희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리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민수 역시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분이셔서 결혼식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인 큰일인데 너무 소박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아버지, 저희는 화려한 것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희와 제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몇 번의 집안 어른들과의 대화 끝에 결국 두 집안 모두 젊은이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치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1981년 11월 21일 일요일, 영희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분홍색 저고리와 노란색 치마가 영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검은색 양복에 하얀 셔츠, 빨간 넥타이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예식장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집안 가족들과 친구들이 참석해서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례를 맡아주신 동네 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수 씨와 영애 씨, 지금까지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많은 하객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그들의 결혼식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후 민수와 영희는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영희는 민수가 출근한 후 집안일을 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고, 민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1982년 봄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과 영희가 결혼 전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돈을 합쳐서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점포였지만 두 사람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이름 뭐로 할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다운 가게는 어때요? 동네 사람들과 정답게 지내고 싶어서요. 영희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정다운 가게라는 간판을 달고 두 사람의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영희는 가게를 지키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매출도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작은 구멍가게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야, 이번 달도 적자네요. 영희는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도 걱정이 되었지만 영희 앞에서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우리가 더 노력하면 돼. 서비스를 더 좋게 하고 물건도 더 다양하게 들여놓자.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농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를 싸게 사왔고, 영희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은 모두 잃었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패의 쓴맛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민수 씨. 제가 더 잘했으면.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이번 실패로 더 많은 것을 배웠잖아. 민수는 다시 회사에 취직했고 영희는 집에서 옷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3년 후 두 사람은 작은 분식점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경험을 살려서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인의 분식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에서 영희가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분식점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희의 손맛이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냈네요, 민수 씨. 영희는 가게를 바라보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응, 영희야. 포기하지 않길 잘한 것 같아. 두 사람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2010년 결혼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희끗해진 56살의 중년 남성이 되었고 영희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은 53살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대학생 아들 하나와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분식점이 성공한 후에는 여러 지점을 내기도 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육아의 기쁨과 고단함도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와 영희는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커서 각자의 일에 바쁘니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동네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비에 젖은 생쥐 같은 모습으로 꽃다방에 나타났던 거 말이에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우산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운명은 운명인걸요. 우산이 없었어도 우리는 만났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또 비가.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희가 미리 준비해온 우산을 꺼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산을 꼭 챙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 영희는 준비성이 좋아. 민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또 비 맞을까봐 항상 챙겨 다녀요. 영희는 우산을 펼쳐서 민수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두 사람은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를 맞대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설렘 대신 깊은 애정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응. 고마워요. 그동안 함께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영희야.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전의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고마운 비였습니다. 그 우산 하나로 시작된 사랑은 이제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여전히 우산을 함께 쓰며 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그 우산 아래서 두 사람은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함께 우산 쓰고 걸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그때도 제가 우산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영희의 대답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우산 하나로 시작된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